약 배달을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네. 임시적으로 이제 허가를 내준 거지 네. 배송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시적인 거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가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 이런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다음에 다시 옛날처럼 없앨 것이냐. 네. 지금 그게 지금 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군요. 오늘 주제는 의약품 배송에 관한 겁니다. 괜찮으시겠나요? 대표님부터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예. 약사님께서는 오늘 주제 그러니까 의약품 배송 뭐 약 배달 네. 이제 뭐 그런 주제는 상당히 지금 민감한 사항이고요. 네. 그리고 뭐 대한약사회든지 혹은 요즘에 또 항상 지금 선거철이거든요. 네네. 약사회는 선거철이기 때문에 후보자분들이 지금 이슈화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약사회 내에서 지금 선거 중이에요. 예. 그렇군요. 네. 그러면 대표님, 이 의약품 배송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서비스를 말하는 건지 여쭙고 싶어요. 그러니까 약 배달하고 네. 의약품 배송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가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의약품 배송이라는 거는 정부에서 네. 그 허가 받은 네. 업체만이 의약품 배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 택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 전격 기준에 맞는 네. 약 배달 차량이 있고 네. 또 그 약을 보관하는 이 온도나 습도라든가 이런 거를 KGMP라고 하는데 네. 그에 적적한 업체만이 네. 약을 배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약 배달은 뭔가요? 지금 이제 이슈화되는 거는 임시 정부에서 약 네. 배달을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네. 임시적으로 이제 허가를 내준 거지 네. 배송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쉽게 말씀드리면 약 배달은 지금 오토바이 그렇죠. 하시는 배달 업체에서 네. 약을 약국에서 받아다가 네. 환자분께 전달하는 그걸 지금 약 배달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배달은 KGMP 허가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KGMP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것도 뭐 도매상이라든지 의약품 도매상 혹은 제약회사에서 이제 약국으로 약을 배송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정부에서 갑자기 의약품 배송 서비스를 실시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거기에는 이제 그 관련된 뭐 기관이나 단체가 있을 거잖아요. 네네.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제 뭐 조제라든가 제조라든가 진료라든가 뭐 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분류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처방은 누구한테? 의사한테. 그다음에 약은 약사님한테. 그렇죠. 우리가 광고를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플랫폼이나 네. 이런 서비스 업체들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임시 허가를 받아서 그러니까 그건 소비자들, 국민들의 어떤 서비스, 네. 뭐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명목 하에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임시로 허가를 받은 겁니다. 임시로 허가를 받은 거요. 네네네. 제가 알기로는 죄송합니다. 저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국가적 재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지금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달을 지금 한시적으로 지금 허용한 상태라고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한시적인 거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가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 이런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다음에 다시 옛날처럼 없앨 것이냐. 네. 지금 그게 지금 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군요. 근데 지금까지 설명을 듣자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의약품을 배송받을 수 있는 거니까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문제가 되는 사항은 뭔가요? 그러니까 약이라는 거죠. 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 의사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진료가 여러 가지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보고 진료를 할 수 있는 부분과 네. 그냥 간단한 화면을 통해서 진료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분류로 이제 그 나눈다면 네. 굳이 내가 병원을 안 가도 간단한 진료를 의사 선생님한테 받는다면 편하잖아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국민들 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그게 범위가 넘으면 넘으면 뭐 약사님들이 생각하시는 어떤 약에 대한 오남용이나 그다음에 이 아까 전에 약 배달 네. 엄연히 안 되는 건데 네. 그것까지 이제 통과가 되면
많은 염려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씀은 의사분들이 직접 진찰을 눈으로 보고 진찰을 해야 될 부분도 있을 텐데 네. 어떤 그런 선이 명확하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재? 그렇죠. 아, 저도 신기해가지고 지금 비대면 진료 어플리케이션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요. 네. 이게 이제 화상 진료가 아니라 이제 유선으로 진료를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보니까 전화를 통해서요? 전화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앱을 설치를 하고 환자분이 기다리시면 자기가 진료 신청했던 선생님과 전화 연결을 해서 전화상으로 진료를 받고 전화를 받은 다음에 또 처방전을 발부받으면 그거를 이제 이 배달업의 회원인 약국에 그 처방전을 전달을 해서 네. 배달을 받든 택배를 받든 아니면 직접 수령을 하든 이제 이러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좀 애매한 게 사실 약사법 뭐 제 50조를 보게 되면 의약품은 약국 안에서만 조제 판매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네. 이제 배달이라는 거는 이제 복약 지도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배달 업체를 통해서 그냥 약이 그냥 나가는 경우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약사법에 위반이 되는 상황인데 정부에서 이제 한시적으로 허용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지금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고 또 약사님들은 이제 약사법에 대해서 봤을 때도 약이 그냥 배달하게 되면 저희 그때 지난주에 뭐 얘기했던 향정신성 약품이라든지 이런 네네. 것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배송이 되거나 소비자의 접근이 가볍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거죠. 아, 그러면 이 마약류로 분리된 약품들이나 뭐 향정신성 의약품 이런 것들도 배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약사회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이런 관리 품목들은 약 배송은 안 된다라고 지금 다시 규정을 또 지어놨습니다. 아, 특정 관리 품목에 대해서는 네, 배송 서비스를 실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이다 보니까 지금 약사님이 말씀하신 거에 이제 동의는 하지만 또 네. 이제 반대 입장을 또 얘기를 한다면 네네. 그러니까 편리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21세기 지금 이 첨단 시대에 네네. 모든 서비스가 다 편리하게 되잖아요. 뭐 그냥 이건 약 배달이는 아니지만 그렇죠. 우리가 네. 뭐 그 배달의 민족이나 얼마나 좋은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향정신성 약물이나 아니면 오남용에 대한 그런 약물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네. 특히 이제 뭐 우리 부모님이나 아니면 내 나이 드신 분들이나 보면은 이제 장기 처방이라고 있어요. 혈압약이나 네네. 아니면 뭐 당뇨약이나. 네. 근데 대부분 의사 선생님을 직접 대면을 안 하고 네. 유선으로 전화해서 처방전을 받아서 장기 처방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 서비스가 예를 들어서 그 간단 서비스로 네.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편리성으로 확보할 수 있는.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네. 순수하게 그런 서비스가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플랫폼은 그런 구조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전반적인 지금 네. 뭐 배달 뭐 이런 게 되다 보니까 네. 이슈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궁금해지는데 만약에 소비자가 약물을 받아서 배송받아서 복용을 하는데 복약 지도가 잘 안 돼서 과다 복용하거나 오남용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럼 그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글쎄요, 저도 그게 궁금하긴 한데 네. 일단 조제된 약에 대해서 책임은 약사에게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네. 앞서 저기 박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편리성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많이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네네. 물론 이제 혈압약 병원에 한 달에 한 번 혹은 뭐 2달에 한 번 가셔서 처방전 받아오시고 약을 지으신 분들이 야 이거 너무 번거롭지 않냐 이런 거는 그냥 의사 선생님하고 전화로 얘기해서 네. 그냥 내가 배달로 받고 싶다 네. 라는 생각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타이레놀 사건이라든지 혹은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에 대한 얘기를 짚어보면 그거 하나하나도 되게 의심을 하시고 건강에 염려 있으신 분들이 네. 자기 소중한 질병 관리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그러니까
고혈압이나 당뇨 장기 처방을 받으신 분들이 이제 좀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네. 저희 나라는 또 접근성이 워낙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미국이나 이런 넓은 지역에서는 이제 워낙 거리가 있다 보니까 힘든 부분도 있는데 저희 나라는 이제 뭐 엎어지면 다 병원 코다할 때 있고 하기 네.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거는 오히려 본인 건강 관리에 도움이 좀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 의약품 배송 서비스라는 게 환자분이 의사분이랑 비대면으로 어쨌든 접촉을 해서 유선이든 화상이든 접촉을 해서 처방전을 받으면 약국에서는 그 약을 배송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 환자와 약사님의 대화가 필요한 부분도 있잖아요. 예전에 저희가 말씀 나눴던 대체 조제에 관련된 부분이거나 네. 아니면 환자가 원하는 어떤 그런 성분들을 약사님께서 이렇게 따로 조제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어떤 약사님과 환자와의 그런 의사소통 이거는 거의 불가능해지는 거 아닌가요? 뭐 제가 알기로도 뭐 그 업체에 가입된 약국 수가 상당히 미비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약사님들이 뭐 돈벌이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거는 맞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거든요. 네. 네. 그거는 그리고 또 이 앱에서 진료하는 과목들을 보게 되면 중증이 아니라 경증이나 혹은 뭐 단순한 혹은 이제 반대로 뭐 다이어트라든지 혹은 좀 뭐 발기부전제를 처방받고 싶어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번거로워서 네. 가기 싫어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쪽으로 좀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를 굳이 해야 되겠냐라는 게 약사님들 생각도 있으시고 또 한편으로 또 의사분들도 진료 자체가 어떻게 그 사람의 그 유선상으로만 가능하겠느냐. 촉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직접 보셔야 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갈리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완전 과도기네요. 그렇죠. 네, 제가 또 궁금한 게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백신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뭐 백신을 운송하는데 뭐 영하 몇 도가 지켜져야 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운송하다가 그 온도가 지켜지지 않으면 전량 폐기해야 되고 그런 문제도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건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럼 의약품을 배송하는 데 있어서 이런 온도 뭐 이런 거 위험하지는 않을까요? 당연히 아까 전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의약품 배송 차량은 온도나 네. 습도나 다 그 적법한 기준이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또 보관까지요. 그러니까 배달도 배달이지만 제품이 보관하는 데 있어서 네. 뭐 습도도 그래서 60% 이상이 넘어버리면 안 되고 네. 온도도 20도에서 25도를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네. 이거를 시약처에서 네. 매일 체크를 합니다. 자동으로. 네. 네. 예. 그러면 그 기준치를 넘어버리면 네. 다시 폐기 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약회사에 다시 보내야 한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그런 배송에 관련한 부분인데 그 엄격하게 배송 기준이 그렇게 돼 있는데 네. 지금 약 배달 그러니까 배달이잖아요. 네, 네. 문제가 이슈가 되는 게 배달에서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네. 근데 그런 문제나 이런 시스템을 맞게 해서 배달이 된다면 좋은데 네. 아주 그런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정부에서 임시 허가를 냈다 보니 네. 배달은 그냥 배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배달을 했는데 그 약을 받으신 환자와 또 약을 조제한 약사 사이에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 소재가 누가가 되느냐라는 게 큰 이슈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인슐린 펜 같은 그러니까 당뇨 환자들이 맞는 것 같은 경우에는 냉장 보관에 대한 의약품인데 네. 배송하는 과정에서 배달하는 과정에서 지켜지지 않고 혹은 그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겼을 때 그거는 배달하시는 오토바이 네. 그분이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렇군요. 아니면 아니다 약사 너희들이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혹은 또 그 약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네.
뭐 바뀌거나 혹은 이렇게 됐을 때 책임 소재가 누가 가느냐라는 부분도 상당히 검토를 해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한시적으로 활용한 거이지만 네. 그러한 것들을 좀 많이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네.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배달하시는 분, 네. 그러니까 의약 배송이죠. 배송하시는 분들도 다 그 신고가 보건소에 다 신고가 되고요. 항상 6개월에 한 번씩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게 돼 있거든요. 아, 배달하시는 분들도요? 그렇죠. 배송은 아니, 그러니까 의약 배송. 배송. 네. 네. 근데 지금 배달은 네. 그냥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게 그분이 장티푸스가 있는지 뭐 아니면 무슨 질병이 있는지 그건 네.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염려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뭐 음식 배달 같은 경우에는 뭐 약보다는 좀 덜 할 수 있는데 약은 직접적으로 그 환자에 대한 치료 목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예민하게. 더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라고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 신문에 보니까 유튜브나 신문에 보니까 그 플랫폼 회사에서 배달을 했는데 네. 그냥 문 앞에 일반 음식처럼 놓고. 문 앞에 놓거나 뭐 걸어놓거나 뭐 이렇게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약이 아까 전에 약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냉장 보관을 한다던가 네. 그 시간 내에 보관을 해야 하는데 네. 집에 없어. 네. 갔다 왔는데 시간이 지나서 문 앞에 있어서 그걸 인슐린을 맞으면 변질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렇죠. 예. 나는 이 병을 진료하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그 인슐린을 맞았는데 네. 변진된 인슐린을 맞으면 그게 사고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고죠. 예. 네. 생명과의 관련이 있는 건데. 네. 예.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그 플랫폼이 네. 다져지지가 않았다. 아, 네. 뭐 갑자기 든 생각인데 그럼 약 배달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면 그죠? 좀 전도 유망하지 않을까요? 네, 그것도 뭐 네. 네, 뭐 맞습니다. 기준이 까다롭겠지만. 네, 기준이 까다로울 수 있고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과연 어떤 환자들이 이런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까라고 네. 생각해 보면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아파 죽겠는데 네. 이거를 진료를 받고 빨리 약을 먹었으면 좋겠는데 네. 이것도 뭐 물론 이제 업체에서는 2시간 안에 약이 도착한다고 하지만 혹은 또 자녀분들이 아팠을 때 과연 그 보호자분들이 이런 비대면 진료라든지 혹은 이런 약 배달을 믿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현재 해외에서는 네, 네. 이 약 배달 그다음에 이제 비대면 진료 어느 정도 활성화가 돼 있긴 합니다. 아, 제도적으로도 그럼 보완이 많이 돼 있나요? 그렇죠. 아, 뭐 제가 조금은 찾아봤는데 네.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다 갖춰놨는데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임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짧은 시간에 그런 제도나 안전성을 이제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네. 또 정부도 임시 허가를 냈고 그러다 네. 보니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또 대두가 되고 네. 또 해외의 그런 사례들을 또 뭐 보건복지부라든가 정부라든가 아니면 플랫폼 회사에서도 계속 그러니까 살펴보고 네. 뭐 했어야 하는데 네. 그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약사들의 이야기 팜톡을 듣고 계신데요. 오늘은 이정욱 약사님 그리고 박영철 코지맘 대표님과 함께 약설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의약품 배송 서비스에 관한 약사분들의 입장과 제약회사 입장을 듣고 있는데요. 1부에서 저희가 나눴던 얘기를 제가 잠깐 요약해보자면 어떤 이런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범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맞서서 정부가 의약품 배송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허가받은 업체에서 엄격한 기준을 통과했을 때 그 기준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반적인 배달 업체에서도 약을 배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과다 복용이나 오남용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는 등 여러 미비점들이 산적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사회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는 의약품 배송에 관한 약사분들의 입장을 좀 많이 들었다면 지금부터는 이 플랫폼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거든요. 대표님, 지금 이 플랫폼 회사, 대표적으로 닥터나우라는 곳에서 의약품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 플랫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그럼 정확히 뭔가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배달입니다. 배달. 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배달의 목적으로 플랫폼을 만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진료. 네. 즉 그 플랫폼을 어디 대상으로 접목을 시키느냐라는 네. 거에 아마 그 진료, 예,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고요. 그 진료에 따르는 처방을 받아야 하잖아요. 네. 그게 자연적으로 또 약국이라는 또 그 가입이 돼야 하고, 네. 예, 그러다 보니 지금은 처방전과 약국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닥터나우가 이제 그 만든 시스템이라고 보고요. 네. 거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또 약 배달. 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이나 일반 소비자들이 간단한 진료를 통해서 약을 전에는 약국 가서 조제를 했는데 지금은 사무실이나 아니면 자기가 있는 곳에서 약을 배달을 받다 보니 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편리성을 가진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 이용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은.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이 플랫폼 서비스가 조금 더 활성화가 되면 좋겠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안정적으로 생각을 할 때 말씀 되게 잘하셔야 예민한 되는데, 얘기입니다. 네네. 안정적이고 제도가 됐을 때 네. 이런 환자들이나 네. 일반 소비자들 국민들은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네. 예,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 플랫폼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이런 개선한 네. 플랫폼을 하는 건 맞다. 찬성한다. 네. 예, 그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어떤 제도적인 보완책들이 완벽해졌을 때 그렇죠. 플랫폼은 찬성하신다. 그럼 네. 약사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우선은 이제 이런 닥터나우뿐만 아니라 제가 또 알기로는 저 올라케어라는 또 회사도 있고요. 네, 네. 여러 업체들이 좀 신생으로 좀 생겨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아까도 제도적, 그러니까 이런 약사법 개정이 뒷받침이 돼서 법제화가 돼서 이제 한시적이 아니고 만약에 풀린다면 네. 법 개정에 따라서 정확한 게 회사가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환자분들이 촉탁이라고 해가지고 네. 외부에서 나오신 선생님들이 요양원에 계신 환자분들 진료를 하시고 그리고 처방전을 발행을 하시면 그 처방전을 가지고 이제 요양병원 원장님이라든지 혹은 보호자들이 약국에 와서 약을 타가는 그런 네, 네.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약사법 위반이라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환자한테 직접 약을 건넨 게 아니라 배달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미쳐 보면은 같은 지금 맥락의 얘기인데 네. 닥터나우나 이런 쪽에서도 그럼 과연 이 약을 복용하기 이전에 어떻게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네. 이 과연 약사법이 맞느냐라는 게 문제인데 지금 그 약사법 50조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한시적이 아니면 이 자체도 위법 사항인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좀 한시적이 풀리고 정확하게 환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네. 정확한 약이 배송이 되려면 네. 약사법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상당히 절차적으로 좀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어떤 이 법리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물론 거기에 왜냐하면 이제 책임 소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뭐 받고 안 받고 내가 돈을 더 지불하고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건강과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네. 아마 큰 소송권으로 번질 수도 있죠. 저도 오늘 저 약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오늘 알았는데 그럼 처방전은 본인이 가서 조제를 받아야 하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이제 환자 본인. 그래서 저희들 항상 약을 조제하고 투약을 할 때 환자분 성함을 부르는 게 본인 확인을 위한 거죠. 근데 이제 뭐 네. 피차 뭐 피치 못할 상황이나 보호자분들이 대리 수령하는 경우는 이제 뭐 예외가 있을 수는 있지만 네. 그거를 계속 앞서 말씀드린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그냥 요양병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50명, 100명에 대한 약을 전부 수령해 가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이제 문제가 되고 약 배달도 마찬가지로 그냥 배달업체에서 무조건 일괄적으로 가져가서 A, B, C, D 환자분과 약을 다 그냥 갖다 주기 때문에 그렇네요. 같은 얘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어쨌든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조제를 해주면 약사님이 위반이라는 거죠. 그렇죠. 위법이라는 거죠. 위법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들으면 들을수록 예민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공부 많이 해요. 네. 예민한 부분이고 많은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의사협회에서도 상당히 골머리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뭐 영업이 진료가 잘 되고 환자분이 많은 병원 쪽에서는 이거 뭐하러 하느냐라고 말씀하시지만 네. 또 개원을 하시고 하시는데 의욕적으로 하시는데 뭐 비싼 임대료가 아닌 어떤 좀 처진 지역에서 개원을 하셔가지고 고생하시는 원장님들은 네. 이거 좋은 서비스다. 네, 네, 왜냐면 네. 내가 이제 전화로서 충분히 환자를 케어할 수 있다라고 적극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제가 조금 찾아보다 보니까 이 플랫폼 기업에서는 입장이 정부가 공식적으로 허용한 이 비대면 진료나 비대면 처방을 약사회에서 불법으로 규정을 해서 뭐 약사들의 조제 거부를 유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더라고요. 네. 그에 대해서 약사회에서는 아니 이거는 약사법 위반이고 판례까지 있다라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입장인 거죠. 그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니까 그 약에 대한 조제 그리고 약에 대한 수정은 환자와 약사 간에 협의를 한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협의를 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되게 애매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책임 소재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쪽으로 정확하게 명확하게 규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약사님들도 내가 사실은 뭐 요 환자 한 명 조제해서의 수익보다 닥쳐올 어떤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뭐 약사회에서 하지 말자라고 한 게 아니라 약사님들의 온도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뭐 내가 이걸 왜 해야 될지를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시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정부가 공식 입장이라고 그 플랫폼에서는 얘기는 했는데 네. 더 깊게 보면 정부가 그러니까 임시 허용을 한 거지 네. 공식 입장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예, 그냥 그 플랫폼 회사는 그렇게 받아들인 거고 네. 정부는 지금 이제 예민하다 보니 네. 그러니까 뒤로 물러나 있는 상태긴 한데 제가 봐서는 정부도 마찬가지로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임시 허가를 냈을 때는 어떤 기간이나 아니면은 이런 팬데믹을 지났을 때 네. 뭐 이걸 뭐 이런 서비스를 중단을 한다던가 뭐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애매모호하게 계속 지금 진행이 되다 보니 그렇죠. 애꿎은 지금 약사님들이나 대한약사에서 네. 그런 판례를 가지고 그냥 반대라던가 하는 거긴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사실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약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호재 아닌가요? 근데 호재도 아니에요. 제약회사 또 그건 입장에서는 네. 왜 그러냐면 제약회사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이라는 거는 네. 말 그대로 허가받은 약, 그러니까 네. 약국 아니면 의약품 배송 네. 아니면 제약회사 네. 얘 외에서는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굳이 제약회사는 이런 플랫폼이 나오고 뭐를 한다고 해도 네. 호재는 아니죠, 솔직히. 지금 댓글이 하나 들어왔거든요. 3390님 해외에서 약 구매 대행으로 국내에 있는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나요? 라고 하는데 해외에서 이 구매 대행을 통해 국내에 있는 약을 구매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네. 예, 우리가 해외 직구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거기는 뭐 건강기능식품도 있을 거고, 네네. 뭐 옷도 있을 거고, 뭐 샤넬, 뭐 명품백 뭐 많을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제품들이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네. 독점으로 아니면 뭐 이렇게 해와서 이제 국내에서도 판매를 하잖아요. 똑같은 메이커를. 네. 근데 약도 마찬가지로 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은 제품이 네. 해외나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냥 흔히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으로 등록이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직구로 똑같은 제품. 국내에서는 일반 의약품을 허가 받았지만 해외에서는 일반 식품 그냥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네. 그거를 이제 해외 직구로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뭐 간단히 덧붙이자면은 이제 비타민류 같은 경우에도 뭐 저희 나라에서 이제 건강식품으로 분류되는 비타민 영양제가 있고 네. 또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비타민제가 있는데 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반 의약품 경우에는 온라인 판매나 유통이 약사법으로 불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해외에서는 그게 식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구가 가능한 거죠.
그렇군요. 네. 직구 해외로 보내는 거의 문제도 또 그 각각 나라만의 법률이라든지 기준들에 적합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네요. 네. 네, 오늘 이 의약품 배송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저희가 뭐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다라고 정의를 함부로 내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늘 이정우 약사님과 박영철 대표님 모셔서 여러 가지 입장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거에 또 의의가 있다고 보고요. 혹시 네. 제가 한 가지 더 얘기를 그러니까 일반 시청자분들도 들으니까 간단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그 의약품으로 돼가지고 막 향정신성, 뭐 항우울제 뭐 이런 제품들이 일반 소비자들이 그 약이 좋다 보니까 직구를 해요. 네. 근데 분명 여기에는 부작용과 상호작용, 지금 현재 먹고 있는 약물과 그런 문제점들이 많은데 네. 그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직구로 구매를 해서 먹는다. 이거 상당히 위험한 거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 시청자분들도 듣고 있으니까 네. 예, 그 해외 직구로 그런 식품들을 남용을 하는 거는 네. 좀 자제를 해줬으면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